안녕하세요. 법학개론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법학의 바다에 들어오셨습니다. 저랑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수험 중심으로 공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점수를 획득하셔서 합격이라는 영광으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법학개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 먼저 요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해본다면은 전체적인 거를 궤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법학이라는 학문이 아니라 법학개론이라고 하는 시험이라는 점에 주목하시고요. 나오는 문제들,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공부한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리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법의 의의라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법의 의의란 말 자체가 좀 막연할 수 있습니다. 자꾸 막연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학이 규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이 의의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오히려 의임이라는 말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즉 법이 의미하는 거는 뭐야? 법은 뭘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출제가 될 때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음 중 법의 의의로서 틀린 것은 또는 법의 의의로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모두 다 지문들로 출제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법의 개념입니다. 그럼 법이 과연 뭡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자, 법이란 어느 사회의 정당한 정치 권력이 그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만든 것으로 자연 질서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정당한 정치 권력이라는 점입니다. 즉, 부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법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사회의 공공의 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 사회가 바람직하게 추구하는 가치를 만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이 좀 중요하죠. 자연 질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상황과 절대 괴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자연 질서에서 가장 필요한 그러한 공공의 선을 위해서 정립된 것이 법이다. 이런 형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막연합니다. 자, 두 번째. 그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합리적인 가치 요소들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강제력을 띠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법의 특징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제력, 즉 이런 거를 우리는 공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권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회생활 규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개인 생활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생활의 규범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말로써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여러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구나. 자, 저스티스 이렇게 요새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법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국가 및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통해서 국가라든지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바로 법의 개념입니다. 자,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 자체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 사회의 공공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그죠? 자연 질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강제력을 띠고 있죠. 그리고 사회생활 규범이라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법은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군요. 그리고 그 외에 국가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법의 개념이고요. 자, 이 법의 개념 자체를 이제 몇 명의 학자분들이 정의한 게 있습니다. 자, 이쪽 부분 자체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바로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법의 개념에 대한 논의고요. 자, 유명한 학자들이 몇 명 나와 있습니다. 옐리네크란 분도 나오고요. 또 슈몰러 그리고 몽테스큐에, 라렌츠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뭐 저도 사실 뭐 생소한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을 얘기한다면 뭐 옐리네크는 굉장히 유명한 법실증주의 학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몽테스큐에 같은 경우도 아마 뭐 사회계약론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뭐 사회계약론 이런 거 공부했을 때 한번 접해봤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몰러나 라렌츠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언급되는 분들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학자보다는
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옐리네크와 슈몰러 이 두 분은 법에 대한 정의를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같이 보고 있죠. 그리고 슈몰러는 법과 도덕이라는 관계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은 법과 도덕을 대비시키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몽테스키에와 라렌츠라고 하는 분은 모두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정신 또는 의지라고 하는 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먼저 아래쪽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법은 사회 조직체의 공동의 정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즉,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정신 자체를 정립한 것이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몽테스키의 생각이라면 라렌츠 같은 경우는 법은 공동체의 살아있는 의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둘 얘기 자체가 굉장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둘 다 정신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뭐 몽테스키는 이렇게 얘기했다. 라렌츠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좀 오버긴 합니다. 하지만 둘 다 모두 정신적 측면에서의 법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잘 알고 있는 것이 옐리네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 얘기가 제일 유명하죠, 그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도덕과의 관계는 법의 개념이 아니라 법과 도덕 파트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일단은 옐리네크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막연하죠. 그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영역일 겁니다. 이런 도덕이라는 영역이 있다면, 그러니까 도덕은 바람직함? 보통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야, 쟤는 도덕적이지 못해. 쟤는 굉장히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이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는 보통 윤리적인 비난을 받게 됩니다. 윤리적인 비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쟤는 좀 문제가 있는 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끝나는 건데,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지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법은 이런 도덕 중에서 진짜 문제가 있는 것들, 와, 이거는 도덕적인 비난을 통해 가지고 윤리적인 비난을 하는 거야 아니라 진짜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보통 우리가 교도소에 집어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정도로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이것만큼은 진짜 누구나 다 지켜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것을 법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은 도덕이라고 하는 가치의 최소한에 해당한다. 이거를 우리는 그죠? 법적 비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적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제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이걸 공권력에 의한 강제라고 얘기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비난과 달리 법에 의해서 강제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힘에 의해서 강제가 되는 겁니다. 공권력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도덕에서 최소한 정도로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예전에 그 판례들을 보게 되면은 또 법률을 보게 되면은 낙태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낙태죄. 낙태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때요? 낙태죄 자체가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뭐 위원 결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을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요 얘기는 자, 낙태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죠? 태아를 일반적인 출생 이전에 산모의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거를 낙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그죠?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원래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과거에는 뭐라는 거죠?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법으로 강제했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가 됐다는 얘기는 다시 뭐가 됐다는 거죠? 지금은 법의 영역이 아니라 낙태는 도덕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바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 자체는 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낙태죄 예를 통해 가지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슈몰러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 슈몰러의 말 자체가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알다시피 도덕적인 가치와 법적인 가치 중에서 법은 사실은 적을수록 좋죠. 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국민의 생활 자체, 어떤 생활이라고 하는 자유 자체가 좀 제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 자체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또 이 슈물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과연 뭘까?
이것 때문에 바로 첫 번째 우리는 지금 그 앞에 난관에 부닥친 것 같습니다. 그냥 외우면 제일 편할 수 있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슈물러라는 학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슈멀러라는 학자가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했다면, 다만 이분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이런 도덕적 가치라 할지라도, 그죠? 자,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 자체를, 만약에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강조하게 된다면, 그죠? 도덕을 위반할 경우에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윤리적인 비난으로, 그죠?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쟤는 좀 나쁜 애야. 이 얘기 외에는 걔를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라고 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회 안에는요, 필연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강자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일들을 막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약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나쁜 놈 이러면서 어두운 쪽에 가서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를 대외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슈멀러는 이쪽에 주목했던 거예요. 자, 도덕적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적 비난으로 멈출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법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진짜 중요한 약자를 위한 부분만큼은 법으로서 규정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부분만큼은 뭐라는 거죠? 강하게 법적인 비난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는 얘기 자체는, 자, 도덕적 가치 중에서 최대한으로 법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만큼은 법으로서 보호해 줘야지만 그것이 바로 법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법의 의미이자 법의 의의자 법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설명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런 의미, 법과 도덕, 뭐 법은 사회 공동 정신, 또 법은 살아있는 의지라는 말, 이런 말 자체가 막연할수록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바로 법학 개론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개념 자체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했을 경우에 더 좋은 성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법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한 데에서는 슈멀러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옐리네크 제일 중요하죠. 옐리네크와 슈멀러, 법과 도덕의 관계성에서 법의 개념을 만들어냈다. 요거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본질 쪽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이제 법의 본질이죠. 시작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자, 법의 본질입니다. 법은, 그죠? 강제력을 띠고 있다. 요거 다 아는 얘기고요. 우리 지금 들었던 얘기고요. 두 번째, 이를 규범이라고 한다 얘기하죠. 그래서 법을 규범이라고 하는구나. 요거 좀 별표해 놓으시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 법을 규범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도덕도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범이란 말 자체가 이미 강제력을 띠고 있는 약속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규범이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행동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금지 또는 명령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 즉,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일정 부분의 어떤 의무를, 그죠? 강요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금지하거나 그리고 명령하는 것을 본질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범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면, 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규범은 다른 규범과 달리, 자, 위반했을 경우에 일정한 제재를 만들어낸다는 점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처벌이라든지 그런 거죠. 형벌에 의한 처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처벌 중에도 조금 더 가벼운 처벌 같은 경우를 뭐 과태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경범죄에 대해서 처벌할 때는 과태료들이 있겠죠. 이런 처벌을 형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법에 대한 본질이다. 법은 규범이고, 그리고 이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강제적인 힘이 작용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바로 법에 대한 본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의 본질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부터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크게 5가지 정도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입니다. 법은 사회규범이다.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법은 사회규범이다. 자, 요 얘기도 안에 있는 말을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규범이다. 즉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죠? 법은 사회규범이죠. 반대말이 뭐죠? 개인규범이다? 아니죠. 법은 혼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한 약속이라는 점입니다. 뭐 로빈슨 크루소가 혼자 법 만들어가지고 그 법에 따라 지킬 수는 있겠지만 그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법은 사회규범이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법은 강제규범이다. 그죠? 요것도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죠? 법은 강제되는 규범입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법이 뭐예요? 그죠?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제력이 들어가서 억지로라도 법을 지키게 만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뭐가 되죠? 사회규범으로서의 작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기도 하다. 옐리네크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거기이기도 하다. 그죠? 그러니까 옐리네크 얘기 다시 끌고 온다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강제적이긴 하지만 어때요? 이건 윤리적인 비난으로서 멈췄죠. 공권력에 의한 강력한 강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옐리네크가 최소한의 이런 영역만큼은 법으로 만들어서 모두 다 법적으로 강제시켜야지만 사회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법은 강제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세 번째, 세 번째하고 네 번째가 좀 어렵네요. 그죠? 잠깐 별표 한번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당위규범, 이런 말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문화규범, 요거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판규범까지입니다. 자, 세 번째 당위규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법칙과 달리 사람이 해야 될 것을 명하는 규범이다. 이를 행위규범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당위규범이라는 말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당위규범. 자, 당위규범이라는 말 자체는요. 그러니까 법은 당위규범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당위규범이라는 말 자체는 마땅히 뭐뭐 해야 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위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뭐뭐 하여야 한다. 자,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위규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일정 부분의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형법을 한번 잠깐 볼까요? 형법 250조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너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뭐뭐 해야 될 그런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당위규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위규범은 뭐 당위성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그거는 당위성이 없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당위는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좋겠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봅시다. 만약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이 당위규범하고 그죠? 그다음에 다른 거를 섞어가지고 출제될 때가 많겠죠. 한 문제 한번 잡아봅시다. 당위규범이라는 말 자체를 독일에서는 졸렌이라는 말로 쓰게 돼요. 졸렌. 졸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독일어의 단어죠. 근데 졸렌, 마땅히 뭐뭐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걸 졸렌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일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라고 하는 목적은 뭐죠? 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 맞는 법이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위규범은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기반해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 죽여서는 안 돼. 너의 의지로 타인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규범이고 당위규범이란 말은 뭐뭐 하여야 한다는 말로 일반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독일에서 이거를 졸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법은 목적 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랑 좀 더 구분시켜가지고 그럼 법과 구분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죠? 자연현상이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자연법칙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연현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연현상입니다. 자연법칙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법과 구분되는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당위규범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럴 때는 우리는 존재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규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존재 영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의 영역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당위규범, 마땅히 뭐뭐 해야 돼가 아니라는 거고 뭐죠? 그냥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자, 겨울에는 눈이 와야 돼.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죠. 그죠? 겨울엔 눈이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겨울엔 눈이 내려요. 여름에는 장마가 왔어요. 요새는 여름이 없어요. 이런 건 다 모두 뭐죠? 그죠? 존재 영역이고
사실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뭐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이다, 겨울에 눈이 왔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독일어에서는 졸렌의 영역이라고 하지 않고 자인의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말만 그냥 기억해 두세요. 졸렌 자인 만약에 나온다면 좀 어렵게 나올 때 여기서 좀 점수를 벌리는 이 문제 상대적인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고요. 얘는 목적이 아니죠. 그죠? 얘는 뭐죠? 그냥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현상은 인과관계입니다. 뭐 그냥 그대로 사실 그대로예요. 만약에 날씨가 되게 더워져가지고 바닷물의 수증기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되죠?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니까 비가 내리겠죠.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 인과관계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하지 못하죠. 그죠? 자연현상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개입하지 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법이라고 하는 거와 자연현상을 좀 구분하는 거, 이게 바로 당위규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법은 뭐죠? 자연현상이 아닌 바로 마땅히 뭐뭐 해야 될 바를 다루는 당위규범이다. 그 정도에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에 대한 얘기였고요. 좀 어려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화규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문화규범도 제가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일단 사회규범이니 강제규범이니 그리고 재판규범이니 이해가 돼요. 그죠? 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문화규범이 좀 되게 어색해요. 그죠? 문화규범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문화규범은 사회규범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회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죠. 그죠? 따라서 문화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규범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규범이 사회규범과 차이가 생기는 것은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 현실을 반영해서 법이 바뀌기도 한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제가 살인죄 예를 한번 들었었는데 자, 살인죄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그죠? 살인을 했을 경우에선 사형이거나 그리고 무기징역이거나 우리 법정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이 살인죄입니다. 그죠? 근데 자, 대한민국은요. 일반적인 이런 살인죄와 달리 친족에 대한 살해죄라고 하는 것을 따로 만들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유교를 기반으로 했었던 조선시대 이후에 지금 대한민국에 건립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정서를 법으로 만들었다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감히 존속은 뭐예요? 그죠? 나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했을 경우에 그죠? 내 배우자의 부모나 또 조부모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존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존속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뭐예요? 자, 이때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인정되고요. 그리고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자, 마지막이 좀 특이하죠. 이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친족 살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죄와 달리 그 형량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죠? 요 7년과 5년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요 차이가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불가능가의 차이, 그 경계를 나누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친족살해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사회의 문화를 규범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사회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일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마다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고 바로 친족상도례 이런 거 또는 친족살해죄 이런 부분을 예를 들 수 있는 겁니다. 또 친족상도례 얘기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죠. 친족상도례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그 지갑에서 슬쩍 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걸 우리가 절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도 뭐죠? 처벌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친족상도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모두 문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문화규범. 그래서 문화규범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판규범입니다. 그죠? 법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를 재판규범이라고 얘기하고요. 즉 법관을 구속하는 거죠. 그래서 법관은 어디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죠? 법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죠. 그죠? 자,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관의 물적 독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법관이 활용해야 될 유일한 무기가 뭐가 되는 거죠? 법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재판규범이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내용이죠? 그죠? 법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질 수 있니?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첫 번째, 사회규범입니다. 사회 내에서 통용되는 규범이다. 규범이 뭐였죠? 강제력이었죠. 두 번째,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규범입니다.
자, 법을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공권력을 통해서 무조건 지키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강제규범. 세 번째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당위규범입니다. 법은 당위의 학문입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될 것, 즉 자인의 영역이 아닌 존렌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법이다. 자, 네 번째, 문화규범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규범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회규범 안에서 유니크한 문화를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다. 마지막, 재판규범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관을 구속하는, 즉 재판의 유일한 무기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법의 개념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잡했죠? 이미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통 한두 문제 정도가 이미 출제가 되는 걸 다 공부했던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잡아내시면 되겠죠. 알다시피 이 법학 개론 중에서 이 법학 일반 파트가 무려 10문제 이상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잡아도 적어도 4분의 1 이상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전략으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의 개념 이후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의 의미를 좀 잡아보도록 하죠. 이제 법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의 구조는 법의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법의 구조입니다. 자, 법이 어떤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 공부했던 거고요. 자,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따라서 자, 행위규범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재판규범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규범이기도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요 내용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뭐 행위를 지금 근거 짓는 규정인 것이고요. 또 규범이기도 하고요. 또 재판규범이라는 말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법관이 법을 통해서 재판하게 된다는 규범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요 조직규범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얘만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행위규범입니다. 법은 대부분 뭐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금지하는 형태 또는 명령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굳이 얘기한다면 당위규범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마땅히 뭐뭐 해야 돼. 그런 말이기 때문에 행위규범이란 말 자체는 당위규범이란 말하고 유사하게 판단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은 재판규범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규범이고 법에 의한 강제는 재판에 의해서 실행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재판규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재판규범일 때 누구를 구속하게 되죠? 그죠? 법관을 구속하는 거죠. 법관은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재판규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직규범이라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법은 조직규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직규범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해가는 규범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헌법 파트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먼저 끌고 와 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헌법은요, 이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주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방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하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그죠?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이거를 권력 분립이라는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바로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그리고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거를 법치주의라고도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말은 자,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입법부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국회라고도 얘기하죠. 국회. 그리고 행정부는 뭐 우리 알고 있는 행정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뭐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각부의 장관, 국무총리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게 행정부라고 얘기하고요. 또 사법부는 뭐 법원을 얘기할 수 있겠죠. 서초동 쪽에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법원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권력을 분립시킨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권력 분립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그죠? 이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입법부를 만들고 행정부를 만들고 사법부를 만들고 그리고 서로 간의 견제를 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모두 다 어디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바로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조직규범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직규범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체를 통해서 그죠 또 법을 강제하기도 하겠죠. 이런 형식으로 좀 기억합시다. 물론 이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꼭
조직 규범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통치해야 돼 이렇게 되는 행위 규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재판 규범이 되는 것도 맞지만 요 법치주의에는 조직 규범이라는 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직 규범이라는 거 어색하죠?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법의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부터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법과 도덕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과 도덕입니다. 자,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앞에서 우리 그 두 명의 학자 기억나십니까? 옐리네크, 그죠? 옐리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누구였죠? 슈멀러. 이 둘 같은 경우는 옐리네크가 뭐라 그랬죠? 그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슈멀러 같은 경우는 법은 오히려 도덕의 최대한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법과 도덕입니다. 자, 도덕과 법, 이 부분은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자, 법과 도덕입니다. 도덕은 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그죠? 강제성이 없습니다. 물론 윤리적 강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만 윤리적 강제는 비난에 불과한 것이지 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이렇게 힘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경우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죠. 따라서 이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게 바로 법이다. 옐리네크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학자였네요. 지금 세 번째 언급이 되고 있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법과 도덕의 가장 큰 차이는 강제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도표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법과 도덕에 대한 비교입니다. 시작합니다. 자,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은 정의라고 돼 있죠. 자, 요거 앞에서 제가 법은 정의의 추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바로 법은 정의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법은 저스티스죠. 그죠?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그죠? 바람직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선한 행동 얘기할 때 바로 그런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에 근거한 거라고 많이 얘기한다면 정의는 좀 달라요. 사실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착한 것만이 정의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이타성이라고 해서 자신의 이익보다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게 볼 수 있겠지만 법은 꼭 그런 것만을 정의롭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끔은 이기적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래서 정의는 만들어지는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효력입니다. 법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게 되고요. 그죠? 법은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게 되고 강제성을 띈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하지만 도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국가 권력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에 따라 구속돼 버리죠. 아, 내 양심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야. 이런 것은 보통 도덕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죠. 매년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대상입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양면성, 일단 아래쪽 먼저 보입니다. 양면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은 국민한테 권리를 주기도 하고 의무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덕은 어떻죠? 권리는 없고 의무만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법은 지킴으로 인해서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거를 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의무도 부과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그죠? 윤리적인 비난만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부모님한테 효도합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예요. 자, 부모님한테 효도했을 경우에 내가 효도한 이후에 부모님한테 어떤 권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열심히 엄마 아빠 효도했잖아. 빨리 재산은 모두 나한테 주세요. 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잘했던 거죠. 그죠? 훌륭한 아들이자 딸일 수 있는 거죠. 효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뿐인 것이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라고 얘기합니다. 권리를 요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죠? 다만 부모님한테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일 경우에는 어때요? 자, 이럴 경우에는 윤리적인 비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효도를 했다고 해서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달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실질적인 것이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부여해 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법에 의한 건 뭐죠? 내가 무엇인가 어떠한 의무를 다했다면은 그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은 굉장히 차갑죠. 그죠? 무엇인가를 주고 받는 give and take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 그렇기 때문에 법은 양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하지만 도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만 있는 거죠? 의무만을 강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권리는 없는 것이고 의무는 강제된다 해서 이때는 바로 양면성이 아닌 일면성을 갖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법은 외부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면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요. 그죠? 사람의 행동을 규율하는 거죠. 내면을 통제하지 못하죠. 그죠?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해도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 이런 점에서 외면성이라고 얘기하고요. 하지만 도덕은 어째요? 그죠? 내면을 강제하죠. 이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강제한다는 점. 저놈 나쁜 놈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막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죠? 개인의 도덕적으로 그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로 표현돼야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외면성, 내면성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성립과 형식과 성격과 그리고 또 병존 가능성에 대한 얘기까지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과 효력과 대상과 권리와 의무의 관계까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법은 정의, 도덕은 선. 자, 효력. 얘는 뭐예요? 국가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야. 얘는 강제력이 약해. 내면을 또 개인적으로 양심에 따라 구속시키는 거야. 얘는 대상이 어때요? 외부에 표출되죠. 얘는 어떻죠? 내면성을 갖죠. 이게 중요하죠. 양면성을 갖습니다. give and take. 얘는 그게 아니라 어때요? 일면적인 성격을 갖는 거죠. 자,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 성립입니다. 성립이요. 자, 먼저 법이라고 하는 성립은 그죠? 법은 만들어지는 거죠. 법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 사실을 쌓여서 규칙을 만들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법으로 성립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을 제정한다라고도 얘기하죠. 자, 반대로 도덕은 어떻습니까? 자, 먼저 존재하였던 이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돼. 둘 다 성립은 하는 건 맞지만 얘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얘는 이미 존재하였던 것 자체가 확인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겠죠. 이런 거고요. 자, 형식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객관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죠. 자, 법률, 법령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헌법, 뭐 형법, 민법, 행정법 이런 것이 모두 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도덕은 어떻죠? 그죠? 그런 부분이 없죠. 형식이 없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 이것도 있고요. 자, 성격입니다. 법은 타율적이죠. 그죠? 외부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외부 강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근데 도덕은 어떻습니까? 자율적이죠. 얘는 뭐죠? 내부에서 강제하는 거죠. 내 스스로가 변해서 강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고요. 병존입니다. 자, 서로 상충되는 법이 적용되지 않고 통일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다는 거죠? 법과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경우에서는 법은 서로 통일성을 갖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덕은 어때요? 모순되는 도덕이 존재할 때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해가지고 법은 통일적으로 두 법을 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올바른 법 자체, 가장 적합한 법 자체가 적용되는 반면에 도덕은 어떻죠? 그죠? 도덕은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자,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자식한테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 것도 도덕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이런 부분 자체가 모두 한꺼번에 병존될 수 있다. 병존 가능성이 없다, 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되겠고요. 일단 요거 기억합시다. 상충되는 법이 있다면 둘 다 적용되지 않아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올바른 법 자체 하나가 딱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우열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좀 많지만 우리 조금 더 기운 내 봅시다. 자, 법과 간습의 비교까지 있는데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자, 법과 간습은 이따가 제가 법 1 두 번째 시간 때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관습입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 뭘 봤냐면 이전에 법과 도덕에 대한 거 공부했었죠. 자, 그럼 얘랑 비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교가 있다면 CF라고 해놓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과 관습에 대한 비교입니다. 법과 관습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그럼 도덕은 뭐고, 도덕은 뭐고, 관습은 뭡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하고요. 저도 공부할 때 사실은 도덕과 관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분이 잘 안 됐었어요. 관습이 뭘까? 도덕이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죠. 아, 도덕관념은 어때요? 그러니까 야, 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마땅히 좀 이상하지 않냐? 쟤 나쁜 놈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얘는 사회적인 상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들,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고찰, 자 이런 거를 통해서 했을 때 이건 도덕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 계세요. 두 분이 이렇게 아주 무거운 거를 들고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볼게요. 막 이렇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앞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물건을 들어주긴커녕 툭툭 발로 차는 거예요. 손으로 미는 것도 아니고 비켜요 이러면서 그냥 앞으로 탁 지나가는 거예요. 어깨를 툭 치고 어때요? 자 그런 거는 누가 봐도 사회상규로 보면 상당히 도덕적이지 못하죠, 그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마땅히 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관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어떤 이성적인 고찰이나 사회상규와 같은 마땅히 뭐뭐해야 될, 그러니까 도덕도 사실은 당위죠. 마땅히 뭐뭐해야 될 걸 얘기하니까. 그래서 도덕규범도 당위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법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관습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랜 기간 거듭된 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완전 달라요. 자, 뭐가 다른 거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상규라고는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야,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한테는 경로 우대를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것 자체를 도덕의 영역이라고 얘기한다면 관습은 그런 게 아니라 뭐죠? 그냥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던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과 관습의 차이는 바로 어떤 바람직함과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법은 어떻습니까? 인위적으로 제정됩니다. 하지만 관습은 어떻죠? 자연 발생입니다. 다만 이 자연 발생은 오랜 기간 동안 거듭된 관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 법은 또 얘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죠. 자, 대한민국의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건 간에 제주도에 있건 간에 강원도에 있건 간에 전라도에 있건 간에 경상도에 있건 간에 충청도에 있건 간에 모두 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거를 공평 무사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습은 어떻죠? 그죠? 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거듭된 관행은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의 관행일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그 지역적이거나 개별적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습법은 조금은 지역적이고 개별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자, 효력.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구속한다면, 자,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단체, 즉, 요 지역에 살고 있는 또는 이런 개별적인 단체와 구성원을 구속하는 조금 협소하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관습이 대한민국 전체의 관습이 됐을 때는 뭐가 될 수 있죠? 국가와 국민을 구속하기도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죠? 그죠? 바로 행정수도특별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밝힌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죠? 이거를 관습 헌법으로 인정한 바가 있거든요. 자, 관습 헌법은 뭐예요?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은 뭐라고 본 거죠? 서울을 대한민국의 수도로 봤던 거예요. 그죠? 자, 이 자체, 이런 부분에서 관습 헌법을 인정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효력 자체가 지역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고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습은, 그죠? 법과는 달리 어때요? 조금은 더, 그죠? 네, 지역적이고 개별적이라는 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재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 제재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관습은 어떻죠?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난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법의 관습과의 비교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양이 좀 많습니다. 좀 마지막 거 하나만 더 정리하고 빨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법의 이념 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의 이념입니다. 자, 요거 쉽게 풀어가는 방법 얘기해 볼게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념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바로 법의 이념에 대한 문제인데요. 법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렇게 봐도 괜찮겠죠. 법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해서 그 자체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의 이념은 법의 개념과 다르다. 즉,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고, 자, 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바로 법의
이념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법의 이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현재의 법의 이념을 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요거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법의 뭐 일정 부분의 목적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법이 어떠한 목적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법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법의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법의 이념은 제일 처음에 정의라는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정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항목적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항목적성이요. 네, 제대로 적겠습니다. 정의가 있고 그리고 합목적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분했던 분이 라드브루라고 하는 유명한 법 철학자의 구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항상 출제가 되니까 일단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이념은 정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목적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졌을 때 법의 이념 자체가 그죠? 모두 추구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의 실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바로 맨 처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정의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부분은 오른쪽에 쓴 대로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죠? justi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은 본질적으로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정의는 뭐라 그랬죠? 그죠? 도덕적 가치인 선과는 다르다고 했잖아요.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정의는 모든 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얘기한다. 즉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치이며 사회 질서의 이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의의 본질에 대해서 공동생활에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다. 플라톤의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각자에게 그의 목을 주는 것이다. 울피안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인간이 준수해야 될 사회적 도덕으로서 올바른 일을 실천하게 하는 상태를 얘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의에 대해서 가장 좋게 얘기하는,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인 것 같아요. 정의는 뭐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평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정의에 대한 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의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이 정의라고 하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만들게 됩니다. 이쪽은 매년 출제가 유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정의는 일반적인 정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수한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쪽 부분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거니까. 또 얘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 즉 다른 말로 한다면 준법 정신 같은 경우 뭐죠? 준법 정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죠. 법은 그러니까 일반 정의는 요 특수한 정의하고 좀 다릅니다. 너무 당연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면 그 법은 모두 다 지켜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는 법의 정의에서 일반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쪽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요 두 개죠.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균적 정의는 뭐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취급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은 선거권이죠.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나이에 달하게 되면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선거, 1인 1표라고 하는 선거권을 가지게 됩니다. 자, 투표권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나이가 있게 되면 직접 선거의 모습인 투표, 즉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는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누구나 예외 없이 동등하게 부여받는 거죠. 자, 반대로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 주는 거죠. 약간은 어때요? 플렉서블하죠.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예요? 요 외에도 누진세 그런 게 있습니다. 세금을 낼 때 어떻습니까? 100만 원을 벌면은 5만 원을 낸다면 1000만 원을 번다면 50만 원을 세금으로 걷는 게 맞는데 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 거둘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보통 누진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 정의를 형식적 평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배분적 정의를 실질적 평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고서 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새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기본소득제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예외 없이 기초의
그런 돈을 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평균적 정의, 즉 형식적 평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것이 아니라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얘기해 볼까요? 그래요.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죠? 이런 분들한테 기초생활비를 줄 수 있겠죠. 이거를 우리 생계급여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자, 위에 있는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 다 받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아래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초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생계급여를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죠? 바로 배분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을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위에는 일반적 정의보다는 아래가 중요하고요. 두 가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평균적 정의는 모두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배분적 정의는 뭐죠? 상황을 고려하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해 주지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만 생계급여를 주는 것, 이런 거를 실질적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굳이 얘기한다면 이쪽은 보편적 평등에 가깝고 얘는 그죠? 선택적 평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바로 정의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앞에서 플라톤도 있었고 율피아누스도 있었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이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된다는 점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교시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뭐 조금 욕심을 한번 내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1교시에서 우리의 목적이 법에 대한 의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목적성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거, 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및 취지에 적합한 가치관을 설정하고 이에 적절한 수단 또는 방법을 구체화해서 법이 그 가치관에 구체적으로 합치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법이 정의만 기계적으로 지향한다면 법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목적성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아래쪽 얘기만 봅시다. 법은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지만 한목적성은 상당히 개별화되어 있다. 구체화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자체는 뭐 어땠습니까? 정의는 추상적이었죠. 그죠? 같은 것은 같게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은 평균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좀 당위를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죠. 자, 이런 거를 이런 분 정의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거를 한 목적성은 뭐죠?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법은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감에 있어가지고 그죠? 정의를 추구하고자 만드는 거를 추상적인 정의에 대한 반대 개념인 구체적인 한목적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이 부분은 일단은 법 철학적 생각이기 때문에 한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정의라고 하는 추상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한목적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의와 한목적성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 즉 한목적이 뭐예요? 이런 목적에 부합하게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적인 한목적성을 통해서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법적 안정성은 조금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의롭기도 하고 한목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도 갖춰야지만 그것이 좋은 법입니다. 하지만 항상 충돌할 때 보게 되면은 정의롭고 한목적적이긴 하지만 법적 안정성에 위험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은 정의와 한목적성과 달리 뭐죠?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점, 이미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신뢰 이런 거를 우리는 보통 법적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목적성까지 정리가 됐으면 법적 안정성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적 안정성이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회 질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말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법적 안정성은 법에 의한 안정이 아니라 법 자체의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법 자체의 안정성이 보장돼서 사회 질서의 안정화를 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법 자체는 뭐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은 국민들이 느끼는 법에 대한 안정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법은 어때야 된다는 거죠. 법은 분명히 어떤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맞아요. 또 그 정의 추구에 있어서 한 목적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무너뜨리면 안 되죠?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한다면 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는데 자, 요 말 한번 봅시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법도 만들어졌다면 지켜져야 되지 않겠니? 이 말이 바로 법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말의 대표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라드부르라고 했죠. 제가 요 세 개를 나눈 분이 라드부르인데 이분은 법의 과제 그 중에서도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이고요. 자, 따라서 라드부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필요한 요건으로 법의 내용의 명확성, 법은 자주 변경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야지만 국민들이 안정적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법이 실행이 돼야 되며 또 실현 불가능한 법은 법적 안정성을 갖출 수 없다. 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의식에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제도를 본다면 자,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법적 안정성에 대한 제도 일단 성문법주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성문의 법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적, 즉 성문법이 이거죠. 문서로 만드는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법적 안정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즉 문서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문서로 바꿔야지만 가능하죠. 그 전까지는 그 문서는 유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다양한 시효 제도들이 있다는 점. 시효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둡시다. 요거는 나중에 민법이나 형법을 공부할 때 정리할 겁니다. 즉 법적 안정성을 대표하는 제도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성문법 제도, 두 번째는 다양한 시효 제도.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요 내용은요, 뭐 어려운 내용이라고 보시지 말고 법의 이념의 상호 간의 갈등과 조화라는 점에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요,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한목적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요, 모두 다 그죠? 인정됐을 때 가장 좋은 법이겠죠, 그죠? 이게 바로 조화로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은 정의로워야 되고, 한 목적적이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충돌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때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떨 때는 한 목적성을 강조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간단한 예시니까 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근데 요 이후에 이 자체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던 수괴들이 있었죠. 이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자, 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근데 이 법을 나중에 2000년이 넘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 법 보세요. 이 법은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이 당시 반란을 일으켰었던 그리고 구테타 세력이었었던 전두환과 노태우 세력들을 모두 처단하고자 만든 법이죠. 자,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끌고 와서 처벌하게 되죠. 그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소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법을 만들어가지고 과거의 사건 자체를 처벌해버린 거죠. 자, 이거는 보세요. 그러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특별법은요, 당연히 정의로운 법이에요. 그죠? 그죠? 구테타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에 이르렀습니까? 이런 것을 단죄하고자 만든 법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법은 정의롭기도 하고 한목적적이죠? 그런 법을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니까.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죠? 그죠? 법적 안정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과거의 사건을 처벌한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당위성이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 될 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떤 행동한 것 자체를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친구와 지금 악수하고 지나갔는데 한 5년 후에 법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끼리 악수하면 처벌한다는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 세 가지 이념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동시에 추구되는 조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자체가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고요. 자, 어떨 때는 이쪽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이쪽을 강조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는 모두 조화를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순과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언제나 정답이 이쪽에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정답이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대한민국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보다는 정의와 한목적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꼭 올바른 법에 대한 자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같은 경우 영미법계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정의와 한목적성보다도 법적 안정성을 더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법의 이념이라고 하는 세 가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 자체가 충돌했을 경우에 더 중시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이거를 고민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양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1강 내용 자체가 많았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쪽 내용 자체를 끊기가 좀 애매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수업이었지만 좀 기운이 빠졌겠지만 좀 더 기운내 주시고 두 번째 수업부터는 조금 더 그죠? 편하게 그리고 또 간략하게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강 때 뵙겠습니다.